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대 중반을 바라보는 여자입니다. 저는 이제껏 나름대로는 제법 잘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편이었는데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기야말 사건이 있어 늘 즐겨 듣고 있는 이곳 인생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늘 사연은 손주 녀석 보려고 며느리 집 갔더니 세탁기 속 눈뜨고 못 볼 사위의 경활할 광경에 처절한 응징을 했다는 사연 글입니다. 인생 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인생 라디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직업적으로는 학교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가르쳤고 집에서는 좋은 아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남편도 평생 중견기업에서 일하며 나중에는 임원 자리까지 올라갔고 그토록 열심히 일해준 남편 덕분에 저희 가족은 적어도 돈 걱정은 없이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늘 그렇듯 언제까지나 아무 일이 없을 수는 없었네요. 직장 때문에 지방에 가 있던 작은 딸이 결혼하겠다며 남자를 데려온 겁니다. 그 남자는 딸아이보다 나이가 조금 많았는데 직업이 대학 교수더라고요. 그리고 만나보니 첫인상도 좋고 사돈될 집안에서도 우리 딸아이를 흡족해 한다고 하니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때 첫째 아들이 좀 마음에 걸리기는 했어요. 요즘 세상에 첫째 먼저 결혼시키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부모된 입장에서는 둘째부터 먼저 가게 되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소소한 걱정이 있기는 했지만 둘째는 무사히 결혼했습니다. 마침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위가 대학을 옮기게 돼서 집도 저희 집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죠. 저로서는 완전히 출가시킨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보다 더 자주 볼 수 있게 돼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이번엔 아들이 웬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오더군요. 우리 아들은 언제부터 만났어요? 저희 만난 지는 반년쯤 됐어요. 아는 분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확실히 요즘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여자가 먼저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자기가 먼저 마음에 들어서 사귀자고 했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더군요. 그런데 전 그게 보기 좋았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이 남자 다르고 여자 다를 리가 없는데 남자라고 먼저 고백하고 여자라고 못하는 건 우스운 일이니까요. 거기다 오밀조밀 예쁘장한 얼굴과는 달리 당찬 성격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런 무뚝뚝한 녀석이 마음에 들었다니 다행이네요. 저 성격에 결혼이나 할까 싶었는데. 이가 좀 그런 면이 있기는 하죠. 안 그래도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나이에 만나면서 서로 결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부모님께 인사 정도는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아직 그럴 필요까진 없다면서 자꾸 빼는 거 있죠? 사실 오늘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도 제가 며칠이나 졸라서 오게 된 거예요. 어머, 그래요? 하여튼 이 녀석 10대도 아니고 벌써 30이 넘은 녀석이 만나는 사람 부모님께 소개시켜주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 녀석 성격이 좀 그러니 아가씨가 이해해줘요. 그럼요. 제가 사랑해서 만나는 사람인데요. 이해해야죠. 이야기를 나눠보니 성격도 밝고 참한 아가씨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가씨의 직업이 작가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가르친 과목이 국어였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진 며느리를 드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왠지 기분이 좋았네요. 그 후로도 아들과 여자친구는 몇 번 더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올 때는 한 번도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은 티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나고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나 남편은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작가라는 직업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돈이야 아들이 많이 버니 큰 문제가 없고 예쁘장한 얼굴에 싹싹하기까지 하니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들 녀석이 상견례를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아들을 불러서 대체 왜 자꾸 시간을 끄는 건지 물었어요. 너 대체 왜 자꾸 질질 끄는 거니? 너 그 아가씨가 싫은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아직 확신이 없어요. 확신? 무슨 확신? 그냥 다요. 저는 아직 결혼할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벌써 결혼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해요.
저는 아들의 솔직한 심정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결혼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둘째 딸이 워낙 쉽게 결혼을 한 뒤라 저도 모르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평생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인데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준 것 같았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녀석이 아직 어른이 되는 게 겁나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어른이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한 일에는 자기가 책임지고 그게 어른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는 그저 자기 혼자 벌고 자기 혼자 사는데 익숙해져 있던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되기도 했겠죠.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라 저는 아들을 잘 타일렀습니다. 그래,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할 일은 아니지. 하지만 너도 잘 생각해야 한다. 사실 엄마는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네가 그러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평생 결혼 안 해도 돼. 하지만 사람은 마냥 몸이 가볍기만 해선 얻는 게 없는 법이란다.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으니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가정을 꾸리고 가장이 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도 있는 거야. 어쨌든 나도 더는 재촉하지 않을 테니 한번 잘 생각해 보거라. 저는 그렇게 다 늦은 나이에 아들을 보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잘 판단하길 기다렸네요. 그런데 의외로 아들의 여자친구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분명 두 사람 사이에서도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테죠. 그런데 아마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들은 여자친구에게도 좀 미적거렸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아들의 여자친구는 아들도 없이 혼자 집에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확신이 있는데 아들은 아직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며 아직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어차피 함께 살게 될 텐데 괜히 좋은 시간 흘려보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아무리 요즘 사람이라지만 여자가 이렇게 적극적이어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몇 번 더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또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동안에도 아가씨는 저희 집을 빈번하게 드나들었죠. 오히려 아들보다 더 자주 찾아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그렇게 공을 들이니 아들의 마음도 점점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몰랐는데 어느샌가 여자친구의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린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아들과 여자친구는 결심을 굳혔죠. 그 이후로 모든 일은 일사천리였어요. 그렇게 아들까지 결혼을 시키고 나니 그제야 정말 부모 노릇을 다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아들이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던 날, 저와 남편은 집에 앉아 모처럼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참. 어차피 대학교 졸업한 후로는 내내 나가 살던 녀석인데 결혼시키고 나니 마음이 이렇게 허하네.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전화 한번 없던 녀석인데도 이제는 식구 딸린 가장이라고 생각하니 영 마음이 그래요. 그래도 새아가가 싹싹하니 그건 마음이 좀 놓여. 새아가마저 없었으면 그 녀석이 전화나 한번 했겠어? 왜 아니겠어요? 새아가 아니었으면 신혼집도 멀리 잡았을 텐데. 그랬으면 명절 때나 얼굴 보고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야. 그나저나 새아가는 무슨 생각으로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잡았대? 거참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 아이 같지 않단 말이야. 에이그, 그건 당신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둘 다 일하는데 밥이나 잘 챙겨 먹겠어요? 반찬 한 가지를 하려고 해도 시간이 얼만데. 아무리 시댁이라도 가까이 있는데 설마 제가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뭐라도 하나 더 해주지. 거기다 애라도 낳아봐요. 요즘 애 봐줄 사람 못 구해서 난리라는데 집 가까우면 언제든 우리가 봐줄 수 있잖아요. 새아가가 마냥 순진하기만 한 것 같아도 여우라니까요. 반찬이야 어차피 우리 먹을 거 좀 많이 하면 되는 거고. 손주 얼굴 자주 보면 우리도 좋으니 그런 여우라면 얼마든지 환영이지. 그렇게 저희 부부는 자식들을 무사히 어른이 될 때까지 키운 날을 자축했네요. 그 후로는 저희 부부의 예상대로 평온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는 집은 걸어서 10분 거리고 딸 부부가 사는 집은 아예 같은 아파트 단지여서 자주 만나 밥도 먹고 남자들끼리 술도 한잔했죠. 주말엔 다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며 지내다 보니 집에 가보면 뭐 그렇게 눈에 거슬리는 게 많은지 내 살림 아니니 그냥 모른 채 하자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그게 잘 안 됐어요. 냉장고가 허전한 것 같으면 뭐라도 채워주고 싶고 바쁘게 사느라 집이 어질러져 있는 것 같으면 대충이라도 치워주고 싶고 다른 집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그 입장이 되고 나니 저도 그냥 평범한 시어머니의 엄마였네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며느리와 딸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너희들이 살림을 못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이 그래서 그렇다. 가끔 반찬 같은 거 해주고 바쁠 땐 청소 정도는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냐고 물었죠. 그런데 반응이 정말 의외더라고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할 것 같던 며느리는 오히려 저야 그래 주시면 고맙죠. 라며 반기는데 딸은 내 살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마. 라며 툴툴대더군요. 딸아이의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하지만 딸이 그렇게 싫어하니 차마 더 말하지는 못했네요. 그 후로 저의 하루는 무척 바빠졌습니다.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의견을 구하기는 했지만 막상 일은 다 제가 하는 거였으니까요. 남편이야 뭐 나이도 있고 워낙 무던한 사람이라 아무 반찬이나 해줘도 별말 없이 잘 먹지만 며느리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뭐라도 좀 더 맛있는 반찬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마트에 가서 장을 봤는데 이제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마트에 가게 되었죠. 그리고 장을 본 이후에는 이것저것 요리를 해야 했어요.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남편과 아이들 요리만큼은 꼭 제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요리를 따로 배우기까지 했는데 세월이 세월이라 이제는 제가 먹어봐도 맛이 괜찮거든요. 그렇게 이것저것 반찬을 만들어 며느리에게 가져다 주면 항상 생글생글 웃으며 잘 먹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다 먹으면 빈통만 그냥 덜렁 주지 않고 하다못해 건강음료라도 채워서 주더라고요. 그게 어찌나 이쁘던지. 물론 딸한테도 반찬은 줬어요. 주말에 딸이 저희 집에 찾아와 맡겨놓은 짐 찾아가는 것처럼 가져가긴 했지만요. 그럴 때마다 사위는 멋쩍은 표정으로 잘 먹겠다며 인사했고요. 그렇게 저는 출가한 두 아이를 다시 돌보며 오히려 행복한 날을 보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며느리네 집에 가져다 줄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집을 나서며 전화를 했는데 며느리가 밖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음에 가겠다고 돌아서려는데 현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더군요. 그럴 필요까진 없다고 했는데도 남도 아니고 어머님인데 못 가르쳐 드릴 것도 없죠. 라며 아양을 떠니 절로 웃음이 나왔네요. 그래서 다시 반찬을 챙겨 며느리네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반찬만 채워주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집을 자주 비우다 보니 집안 꼴이 엉망이었습니다. 옷은 벗어서 소파에 쌓아뒀고 쓰레기는 며칠을 안 버렸는지 잔뜩 쌓여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쓰레기 정도는 버려줘도 괜찮겠지 싶어서 나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쓰레기를 버리려고 했더니 쓰레기통에 있는 것 말고도 집에 버릴 것이 많더라고요. 물론 살림살이를 손댄 건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 떨어진 것들이었죠. 그래서 다른 건 하나도 손 안 대고 그냥 청소기만 좀 돌리는데 이왕 청소기까지 돌린 김에 바닥도 좀 닦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네요. 나중에서야 저도 괜한 짓을 했다 싶긴 했지만 오랫동안 살림을 해서 그런지 막상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난데없이 며느리네 집 청소를 해주고 쓰레기를 모아서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으니 쓰레기도 별로 안 나와야 하는데 양이 제법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메모지였어요. 며느리의 직업이 작가다 보니 틈만 나면 메모지에 뭘 적거든요. 이리야 작업실이 따로 있으니 집에서 하지는 않지만 집에 있을 때도 자주 메모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작가는 무슨 생각을 하나 싶어 무심코 한 장을 들어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제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거기에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2000땡땡년 몇 월 며칠 오전 10시 43분. 형기 씨가 평소와 같은 시각에 출근했다. 오늘은 학교에 수업이 없으니 아마 다른 일이 있는 것 같다. 2000땡땡년 몇 월 며칠 오후 3시 3분. 형기 씨가 강의를 마쳤다. 오늘 학과장과 면담이 있어 평소보다 2분 빨리 마쳤다. 세상에 그런 이름이 딱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사위밖에 없었습니다. 내용도 수업이니 강의니 학과장이니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면 교수인 사위를 가리키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왜 며느리가 이런 메모를 썼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왠지 좀 섬뜩한 느낌이 들어 다른 메모지까지 싹 다 뒤져 꺼내 읽어봤는데 하나같이 사위의 행적을 뒤쫓은 느낌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언제는 뭐랬고 다른 때는 또 뭐랬고. 사위가 워낙 학교집만 하는 사람이라 내용 자체는 특별할 게 없었지만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스토킹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이상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가족끼리 그것도 아들 며느리가 딸 사위를 스토킹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고민하다가 메모지를 모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또 의외로 별일 아닌 것처럼 반응하더라고요. 세아가 직업이 작가인데 쓰는 글 때문에 이런 메모도 쓴 거 아니겠냐면서 작가들이 작품을 위해 자세하게 취재한다는 건 당신이 더 잘 알지 않냐고요. 듣고 보니 그것도 맞는 말이었어요. 저한테 아는 작가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대로 된 글을 쓰려면 취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늘 가르쳤거든요. 그런 방면에서 세아가가 이번에 쓰는 글이 대학 교수에 관한 글이라고 생각하면 이해 못할 것도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찜찜한 마음은 떨쳐지지 않는 터라 메모는 버리지 못하고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날들은 마냥 이어졌지만 슬슬 걱정이 되더군요. 아들도 그렇고 딸도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도통 아이 소식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결혼한 자식들이 가까이 살아도 나이를 먹으니 손주 소식이 듣고 싶은데 그렇다고 자꾸 채근하듯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남편과 앉아서 우리는 언제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 듣나 하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정말 그런 마음을 알아듣기라도 했는지 며느리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건강한 사내아이가 말이죠. 며느리야 아이를 낳느라 고생했겠지만 저는 손자가 생긴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직 꼬물거리는 녀석인데 곤히 자다가 무슨 꿈을 꾸는 건지 씩 웃기라도 하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저는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하고 온갖 일을 핑계 삼아 며느리네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도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이제 막 아이를 낳았는데도 하던 일이 있다며 다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데 저야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아예 손자 핑계를 대고 며느리네 거의 눌러 살다시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남편만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됐지만 밥때가 되면 며느리네 집에 와서 아이를 보며 밥을 먹으니 오히려 좋아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며느리가 집에서 할 일이 있다며 모처럼 집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전날 전화해서 자기가 집에서 아이를 볼 테니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서운한 건 절대 아니었고 매일 보던 꼬물이를 내일은 못 본다고 생각하니 그게 서운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어쨌든 며느리가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날은 남편과 집에 있었죠. 그런데 막상 하루 안 본다고 생각하니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집에 아기 울음소리가 없으니 사람 사는 집 같지도 않고. 그래서 냉장고를 뒤져 반찬 몇 가지를 싸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손자가 보고 싶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반찬 핑계를 대고 며느리네 집으로 갈 생각이었죠. 그렇게 또 바리바리 한 짐 싸서 며느리네 집으로 가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보고 싶어도 며느리네 집에 가는데 간다는 말도 없이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새아가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두어 번 더 걸어봤는데 통받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 때문에 바쁜가 보다 하고 지금 반찬 가지고 간다고 메시지를 남기고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벨을 눌렀는데 집안에서 인기척이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설마 얘가 갓난애를 데리고 어디 나갔나 했는데
몇 번 더 벨을 누르니 며느리가 조금 어수선한 모습으로 현관을 열어주었습니다. 많이 바빴니? 전화도 하고 문자도 남겼었는데 통답이 없더구나. 예? 예. 제가 일하는 동안에는 연락을 잘 못 받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너 갖다 준다고 했다가 깜빡 잊은 반찬이 몇 개 있어서 갖고 왔다. 애는 자니? 네, 잠든 지 꽤 됐어요. 그래? 그럼 잠깐 손자 얼굴만 좀 보고 가도 될까? 네? 네. 저는 들고 온 반찬을 며느리에게 안기고 손자가 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온 줄도 모르고 세상 편하게 자는 손자의 모습을 보니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참을 바라보는데 어째선지 며느리가 옆에 지켜서서 내내 쳐다보더군요. 꼭 저를 감시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일하는 도중에 제가 와서 마음이 급한가 보다 싶은 마음에 이만 가겠다고 이야기했더니 그제야 마음을 놓는 것 같은 표정으로 방을 나가더군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면 저럴까 싶어서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방구석에 쌓인 옷가지가 보였습니다. 아마 빨려고 쌓아둔 것 같은데 이렇게 내버려 두면 저걸 또 언제 빨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길에 빨랫감을 챙겨서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로 갔죠. 그런데 제가 세탁기로 가니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서 달려오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빨래야 뭐 대단한 일도 아니니 별 생각 없이 세탁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안에서 사위가 속옷만 입은 채 입을 막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들고 있던 빨래를 내려놓을 생각도 못하고 사위와 며느리를 번갈아가며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왜 조서방이 여기 있어? 어머니. 그게, 서방님이 잠시 저희 집에 들렀다가 옷에 뭐가 묻어서요. 네. 필요한 자료가 있다길래 갖다 주다가 커피를 마셨는데 그걸 흘렸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100번 양보해서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게 속옷만 입고 세탁기에 들어가 있을 이유는 아니잖아요. 이건 딱 봐도 두 사람 사이에 부적절한 일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순간 잊고 있었던 메모가 떠오르더군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만약 그 메모 속의 이름이 정말 사위였다면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솔직히 감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곧바로 남편과 상의해서 가족 모두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을 이야기하고 보관하고 있던 메모를 모두에게 보여주었죠. 그러자 집안은 정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당신, 이게 다 사실이야? 당신 정말 매제하고. 도대체 둘이 무슨 사이야? 형님, 제가 모두 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사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 사위는 서로 만나도 대면대면했어요. 두 사람이 아는 사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죠. 그런데 사실 두 사람은 20대에 서로 사귀던 사이였더군요. 두 사람의 관계가 제법 깊어서 어린 나이였는데도 결혼 이야기까지 오간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 며느리가 사위에게 집착하기 시작했고 사위는 며느리의 집착을 피해 유학을 핑계로 헤어졌던 거였네요. 그렇게 몇 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사위는 며느리를 잊고 대학 교수가 되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딸을 만나 결혼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정작 며느리는 단 하루도 사위를 잊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자신을 떠난 사위를 집요하게 스토킹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 딸과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되고 제 아들을 유혹해 저희 집안에 들어온 거였어요. 오로지 사위를 더 보기 위해서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의 집착이었으니까요. 사위는 처음에는 결혼한 후까지 자신을 따라다니는 며느리를 보고 소름이 끼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아들과 잘 사는 것 같아서 잠깐 마음을 놓았던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며느리의 유혹에 못 이겨 부적절한 관계까지 맺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두 사람이 결국 바람을 피운 거네? 그런 거지? 오빠, 그럼 오빠네 아기도 친자검사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딸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순간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뻐했던 아이가 내 손자가 아니라니. 머릿속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에선 절대로 아니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조각 기대마저도 며느리의 이야기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 형기 씨 아이일 거예요.
결혼은 못했지만 아이만은 꼭 형기 씨 아이를 가지려고 평소에는 항상 피임을 했으니까요. 며느리의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머리에서 뭔가 피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정신을 잃고 나면 모든 것이 다 꿈처럼 사라져 버리기를 바랬던 것 같네요. 하지만 모든 건 다 사실이었습니다. 친자검사 결과 아이는 사위의 아이가 맞더군요. 큰아들과 작은딸은 모두 곧바로 이혼 소송을 걸고 며느리와 사위를 쫓아냈습니다. 며느리와 프리랜서니 어쩔 수 없었지만 사위는 딸이 학교에 탄원서를 넣어 교수직을 내려놓게 되었죠. 두 사람의 분류는 너무나 명백했지만 이혼 소송은 꽤 길어지더군요. 거의 2년 가까이 이어진 이혼 소송 끝에 아들과 딸은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 생활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며느리와 사위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국내에선 더 이상 교수를 할 수 없게 된 사위는 다시 해외로 나가버렸고 며느리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아들과 딸도 속으로야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마음을 잡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다 끝났는데도 저는 여전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그런 아이라는 걸 알아보고 결혼을 말렸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지. 결혼이야 본인이 결정한 거지만 그 결정을 지지한 부모로서 이 죄책감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네요. 벌써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자리에 누우면 그때 일이 생각나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라도 하소연하는 걸로 마음을 달래봅니다. 지금까지 저희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른을 코앞에 둔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환갑이 넘어 이혼하고 10여 년을 혼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나이가 먹고 자식들 전부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 혼자서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남편과의 이혼을 후회한 적은 단 하루도 없네요. 오늘 사연은 몰래 자식까지 낳아 기르던 남편과 모진 시집살이 끝에 최후의 선택에 이르렀다는 어머니의 사연 글입니다. 인생 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인생 라디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20대 중반에 선을 보고 결혼했어요. 비슷한 집안의 비슷한 조건으로 만나서 별탈 없이 결혼까지 진행되었죠. 하지만 시대가 그랬기에 시집살이는 참 모질기도 모질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시할머니 어른 세 분을 모시고 살면서 임종까지 전부 제 차지였죠. 시아버지는 조용하신 성격이라 딱히 말씀이 많은 분은 아니셨지만 그렇다고 바람막이가 되어주시는 분도 절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당신 시어머니에게, 저에게는 시할머니죠. 한마디 싫은 소리라도 듣게 되면 그걸 고스란히 저에게 푸시는 분이셨고요. 오죽하면 시할머니께서 시어머니께 뭐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너는 내가 한마디 한다고 그걸 그대로 네 며느리한테 풀고 앉았니? 나 보라고 그러는 거냐? 어디 눈치 보여서 말이라도 한마디 하겠니? 어휴, 내가 얼른 죽어야지. 그래야 너네가 편히 살지. 하지만 시할머니가 사실 보통이 넘으시긴 하셨죠. 시어머니가 그 당시 연세가 50이 넘으셨는데 6살짜리에 혼내듯 혼을 내셨거든요. 그러다 본인 성질을 못 참으셔서 연탄 집게로 회초리를 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시니 당연히 저를 아껴주시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죠. 시어머니 잡느라 저에게 덜하신 거지 모질다 그렇게 모진 사람은 본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어느 날은 그때가 이제 막 이 집 저 집 세탁기를 들여놓을 때였는데 시어머니께선 원래 제가 시집오자 손빨래를 그렇게 시키셨는데 그래도 세탁기가 나오니 하나 사자고 하셔서 그날로 대리점에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할머니 집으로 배달된 세탁기를 보시더니 호통을 치시기 시작했죠. 시어미 속옷 그깟 거 하나 빨아주기 싫어서 이런 걸 들였냐? 당장 가져다 줘라. 결국엔 세탁기를 옆집에 맡겨놓고 시할머니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도둑 빨래를 했습니다. 또 때마다 제사는 뭐가 그렇게 많은지 한 달에 한 번꼴로 집안 제사가 있었어요. 식구도 적지 않은데 거기다 친척 어른까지 모조리 오셔서 이틀을 주무시고 지내다 가시는 게 1년이면 15번은 좋게 되었죠.
그때마다 삼시세끼 꼬박 새로한 밥과 반찬으로 상을 차리고 또 제사상도 저 혼자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결국 시댁어른들 한 분, 두 분 세상을 등지시고 또 아이들도 자라서 취업이니 결혼이니 제품을 떠나서 쉰 중반이 되어서야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에 소홀하다 뿐 아니라 아이들이 태어나는 날도 한 번도 제 곁을 지켜준 적이 없었죠. 심지어 자기 부모님의 임종도 한 번 지킨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꼭 남편 탓만은 아니었죠. 저희 남편은 젊은 나이에 작은 구멍가게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엔 뚝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 금방 사업 확장을 하더라고요. 또 저도 다른 거엔 그렇게 박지 않은데 희한하게 부동산 투자며 주식 투자로 돈을 좀 만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번 돈으로 또 남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보태주며 지금은 꽤 큰 사업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생하지 않고 그냥 얻은 건 아니었어요. 현장에서 사고라도 터지면 몇 날 며칠을 밤잠도 못 자고 수습하느라 뛰어다니고 또 중요한 계약이 있으면 발이 닳도록 찾아다니며 제품 홍보하고 정말 고생했다는 거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필요할 때 남편이 곁에 없었어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만의 생각이었죠. 아이들은 조금씩 아빠와 멀어져 다 자라서는 엄청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었더라고요. 또 남편도 집이라고 와도 반겨주는 자식도 없고 하니 이래저래 섭섭한 게 많았었죠. 다른 집 자식들은 지 아빠라면 사족을 못 쓴다던데 도대체 우리 애들은 누굴 닮아서 저렇게 뾰루퉁한 거야? 늘 이렇게 투덜대는데 어쩌겠어요. 남편의 잘못도 아이들의 잘못도 아닌 그저 팍팍한 삶이 그렇게 만든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남편과 저는 그렇게 딱 맞게 서로의 역할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금술이 좋다기엔 못하지만 누가 봐도 인연이구나 싶은 정도였죠. 서로가 딱 맞는 톱니바퀴 같은 존재라고 여겼네요. 그렇기에 남편이 뒤늦게 바람이 날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50 중반이 되어 시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집안일에서 해방이 되니 남편도 그 즈음 사업을 아들에게 맡기고 은퇴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평생 살갑게 군 적 없던 사람이 은퇴 후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마음은 잠시고 같이 하지 않은 시간이 너무 길었는지 함께 무언가를 할 때면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싸움의 이유는 정말 너무 사소해서 나중엔 왜 싸웠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였죠. 그래도 몇 가지 떠올려 보자면 남편은 제가 굼뜬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화를 내곤 했어요. 저는 결혼하고 바깥일과는 전혀 담쌓고 집안일만 해왔으니 세상 돌아가는 일에 좀 느린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를 다룬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켜보는 사람 속이 터지게 할 정도란 걸 저도 알고 있죠. 그리고 그에 비해 남편은 저와는 반대로 그 나이를 먹고도 기술이 발전하는 걸 제깍제깍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제가 은행에서도 창구가 아니라 ATM기를 이용한 처리를 지금도 잘 못하는데 남편은 그 꼴이 그렇게 보기 싫다며 사람이 있든 말든 소리를 질러가며 사용 방법을 알려주곤 했어요. 하지만 그때뿐이지 또 금방 잊어버렸죠. 핸드폰 사용법도 당연히 그랬고요. 결국엔 남편도 잔소리하는데 지쳤는지 혼자서 이것저것 배우러도 다니고 취미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때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속이 터지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결국 저는 다시 시집살이를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났죠. 일할 때야 바쁘고 피곤하고 하니 양말을 뒤집어 벗어나도 제가 다시 뒤집어 빨고는 했는데 집에서 놀면서도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시간마다 입이 심심하다고 뭐 만들어 먹자 입만 놀리고는 장봐서 음식하고 뒷정리까지 전부 제 일이었죠. 그리고 또 가만히나 있으면 밉지나 않을 텐데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은지 채소 씻는 것 하나마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집안일 했다는 사람이 성한 것도 다 버리고 말이야. 도대체 내가 뼈 빠지게 벌어오면 뭐해? 여기서 돈이 줄줄 새고 있었는데. 양파나 파 같은 거 다듬으면 누렇게 뜬 부분이라든지 벗겨내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저리 말합니다. 또 과일도 썩은 부분 떼내면 성한 음식 버린다고 난리였고요.
그래서 한 번은 하도 얄미워서 일부러 과일 썩은 부분을 남편에게 내주었죠. 그랬더니 어디 먹지도 못하는 걸 내놨다고 또 난리.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잔소리가 늘어난 건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는 게 바빠서 몰랐는지 아무튼 사람을 숨막히게 굴더군요. 나중엔 나가서 친구들 좀 만나라고 등을 떠밀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젊을 땐 사는 게 힘들어서 함께할 시간이 없었고 나이가 드니 너무 다른 삶을 살아서 같이 뭔가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늙어서 괜히 쓸데없는 일로 짐 빼기 싫다 보니 자연히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러나 제가 좀 벗어났다 싶었더니 이제는 회사 경영을 맡고 있는 아들을 달달 볶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바깥 일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 법 아니겠어요. 회사 돌아가는 사정은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분명 남편이 경영일선에 있을 때보다 아들이 맡고 난 후 매출도 훨씬 오르고 또 여러 가지 신제품 개발로 인해서 중소기업 무슨 상도 받고 할 정도로 회사가 더욱 성장했는데 그런데도 남편은 뭐가 그리 마음에 들지 않는지 아들을 몰아붙였고 결국 아들이 회사를 나오는 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굶어 죽으면 죽었지. 아버지 밑에선 일 못하겠어요. 도대체가 밑도 끝도 없이 잔소리를 하시는데 차라리 저 학교 다닐 때 매일 바쁘셔서 얼굴 못 보고 살던 때가 사이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분명히 아들이 매입 기록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자재를 몰래 구입하여 회사 돈을 횡령하려 든다고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거로는 모자랐는지 서류며 뭐며 다 헤집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매입 기록을 찾아서 코앞에 내밀었는데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자리를 나갔다네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좀 오래된 여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직원 말 한마디에 사람들 목숨줄이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또 분명히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아들이 처리를 해두면 그 여직원이 남편을 앞세워 아들의 업무 방식에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그걸 넘어서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 주기를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30 중반의 미혼인 그 직원은 20 중반에 입사하여 10년가량을 근무했어요. 저도 가끔 남편에게 볼 일이 있어 회사로 찾아가면 커피도 내다 주고 차도 내다 주며 살갑게 굴던 아가씨였죠. 하지만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일제주가 썩 좋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 연차도 많이 되었고 하니 어쩌면 이제 입사 1년 차인 아들보다 돌아가는 사정을 더 잘 알지도 모르죠. 하지만 업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아가씨는 격리부서이고 아들은 개발사업부라서 그 아가씨의 행동이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들은 남편에게 일을 그만둔다고 얘기하였고 일단은 취업할 곳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들이 그만둔다니 마음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같이 놀 때도 안 맞는 사람이랑은 못 노는데 일하는 건 오죽할까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그 후 아들은 아들대로 일을 옮겼고 남편은 또 남편대로 은퇴에 대한 얘기는 쏙 집어넣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젊을 때보다 바쁘게 살더라고요. 꽤 지쳐 보이더니 다시 활력을 찾은 모습에 그나마 다행이라 여겼죠. 하지만 저와의 사이는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젊을 적보다 또 같이 뭔가를 해보려 했던 때보다 훨씬 안 좋아졌어요. 매일 야근이니 출장이니 집에 머무는 시간이라곤 일주일에 2, 3일도 안 되는 사람이 눈만 마주치면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할 만한 잔소리가 없을 때에는 그저 혀를 끌끌 차며 한심하다 말하고는 휙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저러니 저는 대문을 나서는 남편의 등에 대고 저 양반이 미쳤나 정도로 응수할 뿐이었죠. 하지만 이쯤엔 저도 이상한 촉이 오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남편 회사에 꼭 다녀가야 할 일이 아니고서는 안 가는데 그날은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퇴근 시간이 지나고서도 오지 않는 남편을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가니 야근을 하느라 퇴근하지 않은 몇몇 사원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다들 일하시느라 바쁘시네요.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죠? 불쑥 찾아가 인사하는 저를 보고 직원들은 적잖이 당황한 표정이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왔다고 전해준다는 걸 괜찮다며 뿌리치고 바로 굳게 닫힌 사무실로 갔습니다. 여보, 나 왔어요.
요새 매일 늦으니 같이 저녁이라도 뭐. 그런데 사무실엔 남편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여직원이 단추를 살짝 풀어헤치고 남편과 붙어 있었죠. 제가 어쩌다 사무실에 들리더라도 절대 못 앉게 하던 사장의자에 남편과 같이 앉은 것도 누운 것도 아닌 자세로요. 여보! 저리 비켜봐. 남편은 위에 앉은 여직원을 밀쳐내고는 속옷을 주섬주섬 입었습니다. 여직원은 허리까지 올라간 치마를 내리며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책상 위에 올려진 여직원의 속옷을 볼펜 끝으로 집어들고는 휙 던졌어요. 야근하느라 바쁜데 내가 괜히 왔네. 잠깐만 있어봐. 그렇게 말하고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서툴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자 그 여자, 남편의 상간녀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어요.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사진 찍은 거죠? 얼른 지워요. 가만 안 둬요. 그러면서 저에게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막아보려 했지만 30대의 젊은 여자를 이기긴 힘들었죠. 게다가 남편까지 합세하여 저를 붙잡고 상간녀가 저를 때리고 핸드폰을 뺏어가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결국 다른 직원들이 와서 남편과 상간녀를 저에게서 떼어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상간녀는 옷을 추스린 후 제 핸드폰을 가지고 사무실을 나가고 저는 온몸이 떨려서 꼼짝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직원 중 한 명이 아들에게 연락하여 아들과 딸이 사무실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꼴이 왜 이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딸은 제 모습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리며 무슨 일이냐고 재차 묻더군요. 그리고 아들은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 이야기하며 자초지종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일단 엄마 모시고 집으로 가자. 엄마, 걸으실 수 있겠어요? 자식들의 부축을 받고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죽고 싶더라고요. 남편이 바로 제 눈앞에서 바람을 폈다는 것보다 이런 꼴을 자식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참 못할 짓이었죠. 내가 너희를 볼 면목이 없다. 너희를 볼 면목이 없어. 이제 좀 걱정이 없이 편하게 사는가 했는데. 저는 그렇게 울먹거리며 이야기하였고 그날 밤 아이들은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집에서 저의 곁에 남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아이들과 상의 끝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죠. 남편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달라는 문자에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결국 아들이 직원들에게 수소문하여 그 상간녀의 집을 알아왔고 저는 남편을 찾아서 상간녀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은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는 남편과 상간녀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바로 남편을 꼭 닮은 7살은 된 듯한 남자아이가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과 상간녀는 상간녀가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람을 피웠었어요. 그리고 둘 사이에 아이도 낳고 진짜 가족처럼 지냈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은퇴니 뭐니 그런 소리를 했을 때에는 둘의 사이가 한창 안 좋을 때였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런저런 소문이 있었지만 가족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던 거죠. 둘이 도대체 언제부터 바람을 핀 거야? 둘 사이에 자식도 있는데 내가 찾아가면 사모님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했다는 거야? 당신 그래서 민혁이도 일부러 내쫓은 거고? 하지만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쳐다도 안 보고 아이와 놀고 있었고 그 상간녀는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차를 내오며 그때까지 서 있는 우리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한 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혼하시려고 한다면서요? 아줌마가 믿든 말든 상관없이 이이랑 저 그동안 맘고생 심했어요. 어차피 내년이면 아이 학교 문제도 있어서 호적 정리도 필요했거든요. 이이도 조용히 이혼하고 싶다니까 소송이고 뭐 그렇게 진행할 필요 없이 아줌마한테도 어느 정도의 재산은 줄 생각있으니 깨끗이 합의 이혼으로 갈라서는 걸로 하세요. 정말 말문이 막히더군요. 어쩜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네요. 얘기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이만 가주세요. 아, 그때 핸드폰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 부서졌네요. 그리고선 상간녀는 완전히 부서진 제 핸드폰을 가져다 주었죠.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보상해 드릴 테니까 문제 삼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도 아줌마가 도찰한 부분은 문제 삼지 않을게요.
그 말에 함께 간 아이들도 아빠 미쳤어만 되풀이할 뿐 완전히 말문이 막힌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 제가 이대로 무너지면 자식들이 받는 상처가 더 커질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고 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 알고 있어? 합의 이혼? 너랑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으니까 더는 아무 말 하지 마. 어차피 증거도 있고 너네가 나 폭행한 것도 전부 진단서 떼뒀어. 재산 반을 준다고? 당신 정신 차려? 망해가는 회사 내가 몇 번이나 살린 줄 알고나 있어? 그리고 민혁이가 들어가서 회사 매출을 얼마나 올려놨는데? 너희 두 사람 알거지로 쫓겨나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둬.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제가 떵떵거리며 말했듯 알거지로 남편을 내쫓진 못했습니다. 물론 상간녀의 말처럼 반씩 나눈 것도 아니고요. 일단 남편은 유책 배우자로 저와 아이들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주게 되었고 또 재산에 대한 저희 기여도가 인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 회사를 가지기로 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본 남편은 자신이 지은 죄는 생각도 못하고 저에게 온갖 저주를 퍼붓더군요. 게다가 상간녀는 도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남편을 위로한다는 말이. 어차피 회사는 우리가 가졌잖아. 당신이랑 내가 일으킨 회사니까 앞으로 더 잘해나갈 수 있어. 저게 얼마나 든든한 보험인데.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이다. 아들을 그렇게 쫓아내고 회사는 이전보다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도무지 저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나 봐요. 어쨌든 그렇게 이혼 후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전자기기를 다루는 법도 서툰 제가 혼자서 처리해야 할 일이 투성이더라고요. 하지만 자식들과 며느리 사위를 총동원하여 시간 날 때마다 핸드폰 사용법이며 컴퓨터 사용법, 또 ATM기로 은행 업무를 보는 법 등을 천천히 배워갔죠. 아, 그리고 운전면허도 땄네요. 이건 처음에 자식들이 워낙 반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매번 너네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니? 이제 내 나이 60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아무도 모르지만 죽는 날까지 너네한테 의지하며 살고 싶은 마음 없다. 그렇게 결국 자식들이 가장 신중하고 꼼꼼하게 알려준 건 운전이 되겠네요. 또 원래도 이것저것 투자하는 걸 좋아하고 제법 투자 감각이 있는 편이라 이번엔 아들에게 투자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절대 믿지는 장사는 아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들은 남편의 회사를 나온 직후부터 혼자서 천천히 사업을 준비했었거든요. 물론 자본금이 많지 않다 보니 소규모로 시작하여 차근차근 일궈나가고 있었지만 가만히 보니 인력과 자재구입만 원활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미녀가 엄마가 어디 투자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너랑 상의하고 싶구나.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다오. 저는 그렇게 자식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혹여 딸아이가 섭섭하지 않을까 싶어서 딸 몫으로도 줄 부분을 생각했죠. 내가 민혁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너희를 불렀단다. 가만 보니 자본금만 있다면 앞으로 전망이 있을 듯 해서 말이야. 아들은 당연히 기뻐하더군요. 제 우려와 달리 딸도 기뻐했고요. 그래도 저는 혹시나 딸아이도 섭섭하지 않도록 딸의 명의로도 투자를 해주겠다 했죠.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는 걸 이번에도 제 의지대로 밀어붙여 저희 셋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저희 가족은 전혀 문제가 없었네요. 그도 그럴 것이 딸아이와 저는 투자 외에는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뚝심도 있고 또 섬세한 부분도 가지고 있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아들은 사람을 다룰 줄도 아는 아이라 남편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 마음 맞는 직원들을 스카우트한 후 필요한 곳에 배치하여 물샐 틈 없이 완벽히 해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자본금이 투입되고 매출은 수직 상승할 수 있었죠. 그래서 8년 후엔 업계 1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8년의 시간 동안 저도 이것저것 배우며 혼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부터 집 앞에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아주 낡은 자동차인데 번호가 눈에 익어서 한참을 들여다보니 뻔뻔스럽게도 남편과 그 상간녀가 차 안에서 저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른 집으로 들어가 소금을 한 움큼 가져와서 냅다 뿌리니 그제야 그 둘은 차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8년의 세월이 무슨 요술을 부렸는지 그 상간녀도 많이 늙었더라고요. 사모님, 내가 왜 당신 사모님인 줄 모르겠네요. 재수 없으니까 남의 집 앞에 차 세워두고 훔쳐보지 말고 가세요. 좀 이따 나왔을 때도 그대로 있으면 경찰을 부르든 견인차를 부르든 할 테니까. 저는 그렇게 그 여자에게 쏘아붙이고 뒤돌아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저를 불렀죠. 여보,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여보 소리에 어찌나 화가 나는지 들고 있던 소금을 얼굴에 대고 쏟아부었네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 꼴을 당하고도 두 사람은 제 눈치를 살살 살폈죠. 그러더니 곧 상간녀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모님, 남편이랑 저를 용서해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제 얘기 잠시만 들어주세요. 저희 아들 한 번만 구해주세요. 참 아이 얘기니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뿌리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둘 사이에 아이가 사람 하나를 때려서 병원 신세를 지게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구할 수 없어서 저에게 온 것이었죠. 차라리 아이가 아팠다면 내가 어떻게든 도와줬을 텐데 뭐 합의금을 빌려달라고? 그럴 돈 없으니까 당장 가세요. 제 말에 둘은 아주 제 다리를 붙잡고 저희 아이들과 한 핏줄인데 모른 척하지 말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끝까지 냉정하게 돌아서자 아들 시켜서 저를 손봐주겠다느니 온갖 소리를 다 내뱉기 시작했죠. 저는 그 둘의 언행에 잠시 얼이 빠져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지금 한 말 후회하지 마. 그대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아이고, 이 아줌마가 미쳤네. 미쳤어. 하지만 저는 두 사람이 저를 향해 온갖 말을 하고 때릴 듯 덤비고 하는 모든 순간에도 가만히 서서 지켜만 보고 있었죠. 그리고 한참을 지켜보다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는데 상간녀가 또 핸드폰을 휙 뺏었어요. 왜 또 이걸로 찍었어? 내가 가만둘 줄 알아?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제 핸드폰을 밟아 부쉈습니다. 그러나 하도 소란을 피우니 결국 이웃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둘은 경찰에 끌려갔네요. 저는 대문에 설치한 CCTV 자료를 가지고 뒤따라가서 둘을 협박 및 재물파손죄로 고소하고 또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냈죠. 그게 벌써 2년이 지난 일이에요. 그 후로 가끔 둘이 찾아와서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긴 하는데 제가 얼굴만 내밀어도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줄행랑을 칩니다.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지난 날들을 하루하루 추억하며 정리해 나가는 요즘. 남편과 이혼 후 제 인생이 가장 찬란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연 들으신 모든 분들은 좋은 날들만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어디 기업 회장 딸이랑 결혼할 뻔했다. 너 같은 애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근데 넌 우리 아들 같은 사람 만났으면 나한테 잘해야지. 애가 왜 그 모양이니? 저희 시어머니가 결혼하자마자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제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얘 그래도 너 남편감 인물을 너무 안 본 거 아니니? 라고요. 하여튼 지난 재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방잡고 2박 3일 이야기에도 모자랄 정도예요. 오늘 사연은 이혼한 전 남편을 10수년 만에 재회 후 하룻밤을 보내게 된 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 처참한 복수해준 아내분의 사연입니다. 인생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인생라디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남편은 저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저도 그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 생활비를 충당하며 살곤 했는데 언젠가는 월급을 합쳐야겠다는 생각은 쭉 하고 있었거든요. 재테크를 하든 뭘 하든 목돈이 많이 모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언제 월급 합칠까 물어보면 항상 묵묵부답이었어요. 언제 한 번은 너무 답답해서 당신 월급 얼만지나 알자 물어보니 결국은 실토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월급이 안 들어오고 있다고요. 회사에서 월급 못 주겠대.
사정이 어려워서 몇 달만 좀 버텨달라네. 그럼 여태껏 생활비는 어떻게 했어? 여보, 사실은 대출을 좀 받았어. 뭐라고? 상의도 없이? 전 남편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저에게 숨기는 게 많았고 언제나 먼저 뭘 저지르고 난 다음에 통보하는 식이었어요. 남편으로서는 최악이었죠. 그래도 그때는 바보같이 남편의 대출을 대신 갚아주고 이직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했어요. 이래나 저래나 내 남편이고 평생 동반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어느 날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큰 박스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돈이 수두룩하게 들어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당장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 돈 뭐야?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아, 그게 내가 조금씩 모았어. 조금씩 모은 게 차 한 대 값이야? 그렇게 됐어. 추궁하고 또 추궁했더니 결국 실토하더라고요. 남편은 월급이 안 나온다고 저에게 거짓말한 후에 몰래 비상금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돈으로 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건지 지금도 알 수가 없네요. 아무튼 그때 남편에게 너무 실망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생활비는 아내 돈으로 다 쓰면서 본인 월급은 차곡차곡 몰래 모아놓고 있었다니. 전 남편은 돈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무조건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 남편이 딱 그랬어요. 누굴 만나면 그래서 월급은 얼만데? 하고 물어보고 결혼할 때도 저에게 그래서 얼마 모았는데? 그 정도밖에 못 모았어? 대체 뭐에다 썼길래? 하며 저를 탓하기도 했었죠. 이런 인간과 결혼을 결심했던 제가 한심해지네요. 그땐 이 사람이 착실하고 알뜰할 줄 알았거든요. 아내 몰래 돈을 숨길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내에게까지 월급을 숨기면서 돈을 꽁쳐두고 싶었을까요? 그때부터 정이 뚝 떨어져서 저희 부부의 관계가 급격히 멀어졌습니다. 남편과 말 섞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신뢰가 끊어지니 더 이상 회복이 어려웠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혼 5년 만에 이혼이라니 주변에서는 다들 저를 말렸어요. 남편이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렇다. 10년 같이 살아보면 달라질 거다. 특히나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으며 이기적인 년 멍청한 년 하시면서 욕을 쏟아내셨죠. 붙잡고 살 수 있었다면 이혼 이야기 꺼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막상 당사자인 남편은 무덤덤하게 그래, 이혼하자. 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과는 평생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저희 엄마는 그래도 애 없을 때 이혼해서 다행이라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차피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으니 내 몸 하나만 건사하면 됐기 때문에 오히려 편했던 것 같기도 해요. 회사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공부했어요. 그러던 중 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옆집 사는 어르신이 계셨는데 남편 없이 혼자 사셨어요. 저와 같은 처지라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어울려 놀았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께서 젊은 처자가 나랑 놀면 재미없어서 어떡해. 하시는 거예요. 찾아오느니 하나 없이 혼자선을 계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반찬 같은 거 많이 하면 자주 갖다 드리고 그랬어요. 저도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어르신과 노는 게 재밌었거든요. 그렇게 그 어르신과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나면서 친분을 쌓아가고 있던 찰나 어느 날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후자금 좀 모아놨어? 혼자 살려면 돈 모아야 돼. 그냥 일만 하고 살죠 뭐.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해. 하고 싶은 일 없었어? 사실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못했지만요. 어르신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안방에 들어가셔서 뭘 주섬주섬 들고 오시는 거예요. 저에게 내민 건 다름 아닌 통장이었어요. 내가 이 젊은 처자한테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어르신, 저 이거 못 받아요. 원금 회수할 거야, 이자까지 쳐서.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심장이 두근대더라고요. 사실 디자인 회사를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선뜻 저에게 돈을 빌려주신다는 분이 계실 줄이야. 사람 일은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르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때 너무나 힘들었고 누군가의 손길이 간절했거든요. 염치불구하고 어르신의 통장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은 코피가 쏟아져서 휴지로 코를 막고 일한 적도 있어요.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 꼬셔서 3명으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제가 대표이자 영업 담당이었기 때문에 거래처를 뚫느라 어찌나 발로 뛰어다녔는지 지금 제 발에 굳은 살은 다 그때 생긴 걸 거예요. 그래도 인생이라는 게 노력은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이혼 후 10년 그때부터 제 인생이 살만해졌어요. 어쨌든 그 이후로 저는 남들에게 베풀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워졌어요. 어르신께서 투자해 주신 돈은 이자 넉넉히 얹어서 돌려드렸고요. 어르신께 그 돈을 돌려드리는데 어찌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울면서 죄송해요. 너무 오래 걸렸죠? 했더니 어르신이 화통하게 난 더 오래 걸릴 줄 알았어. 하시더라고요. 어르신과는 아직도 단짝 친구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분께는 항상 감사한 마음이에요. 저에게 또 다른 인생을 선물해 주신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중 저에게 큰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는데요. 그날 아마 제가 거래처를 만나느라 선물을 산다고 백화점에 갔을 때였을 거예요. 누군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뒤돌아봤더니 12년 전 이혼했던 전 남편이었어요.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어요. 말쑥한 차림으로 서 있는데 딱 봐도 여유로워 보였죠. 오랜만이야. 당신이 왜 여기? 미팅이 있어서 잠깐 왔다가 둘러보고 있었지. 아, 그렇구나.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한때는 그렇게 증오했던 사람과 이렇게 맘 편하게 인사라니.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시간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혹시 시간 돼? 차나 한잔 할까? 우리가 마주 앉아서 차 마실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못할 건 없지 않나? 세월도 많이 흘렀고. 나는 바빠. 이만 갈게. 그렇게 전 남편을 스치고 돌아온 날 참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나랑 헤어지고 나서 잘 살았구나. 내심 불행하길 원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았어요. 12년이라는 세월이 꽤 길었나 봐요. 남편과 안 좋았던 기억보다는 좋았던 기억이 제 마음에 더 남아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헤어질 땐 그렇게 한시라도 붙어있기 싫을 정도로 싫었는데 말이에요. 남편과의 인연은 거기서 끝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또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말았죠. 우연도 2번이 넘으면 인연이 된다고 저도 남편이 어떻게 살았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커피를 같이 마셨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더니 하나도 안 늙었네. 하며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지냈어? 난 당신이랑 헤어지고 나서 그냥 이것저것 하다가 아는 지인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 상무를 맡고 있어. 그렇구나. 잘 지냈네. 당신이랑 헤어지고 나서 정말 많이 반성했어. 내가 참 이기적이었지? 전 남편은 여태껏 누구를 만나지도 않고 그냥 혼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비슷하게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았어요. 12년 만에 마주 앉은 남편을 보니 참 감회가 새로웠어요. 눈가에 주름이 늘었고 어딘가 살이 빠져 보였어요. 좀 성숙해진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못된 남편이었는데도 12년이라는 세월이 모든 걸 잠재워 주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니 좋았어요. 예전 얘기도 하고 서로 서운했던 것들도 터놓고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갔죠. 예상외로 번듯한 모습이 된 남편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참 저도 미쳤죠. 미련 없이 헤어진 남자가 뭐가 좋다고 또 생각이 나는지. 그런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2년 전에 이 사람과 지금은 다를 거라는. 아무튼 그때 이후로 저희는 몇 번 더 만났어요. 딱 5번째 만났던 날 저희는 술을 한잔 하게 되었고 그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12년 전 이혼한 남편과 다시 연애를 하게 되다니. 제가 봐도 너무 한심한 모습이라 주변 사람들에게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땐 그냥 이 사람이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옛날 그 좋았던 모습이 다시 새록새록 생각나기도 했고요. 기분이 새로웠어요.
40이 넘은 나이에 전 남편과 연애를 하니 좋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직원들은 저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알콩달콩 전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된 후 몇 주 뒤 저는 전 남편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혼자 사는데도 깔끔하게 잘해놓고 살더라고요. 예상보다 잘 살고 있어서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밤 그 사람과 저는 12년 만에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의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중간에 깨고 말았어요. 새벽에 너무 추운 거예요. 얇은 이불 한 장 덮은 채로 자고 있었는데 두꺼운 이불이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일어났죠. 주변을 둘러보다가 장롱이 있길래 열어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어야 할 이불은 없고 서류 더미가 잔뜩 있더라고요. 그냥 다시 장롱을 닫으려다가 싸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 서류 더미 중 하나에 제 이름이 있는 걸 언뜻 봤거든요. 몰래 훔쳐보는 건 안 좋은 거지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손을 뻗어 그 서류를 집어서 봤죠. 제 인적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서류에 빼곡하게 써 있었어요. 저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보였는데 누가 봐도 심부름센터 같은 곳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 같아 보였죠. 그걸 보는데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왜 날 조사했지 싶은 마음에 나머지 서류도 뒤져봤습니다. 서류가 수백 장이 넘더라고요. 무슨 차용증의 각서에 어쩌고저쩌고 이 사람이 대체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할 정도로 많은 서류가 장롱 안에 들어있었어요. 저는 자고 있는 전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빼서 들춰봤어요. 쭉 훑어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말한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전 남편이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하나를 보고 모든 정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 좀만 기다려라. 돈줄 낚았으니 빚 다 갚고 새 출발한다. 그러니까 전 남편은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걸 저를 이용해 갚으려는 속셈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찾기 위해서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몇 번이나 시도했던 것이었죠. 뭐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을까요? 저는 바로 가방을 찾아서 밖에 나와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랬더니 문 열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전 남편이 쫓아와서 저를 잡았어요. 여보, 어디가? 갑자기 밤중에 위험해. 위험한 건 당신이야. 뭔 소리야? 그렇게 돈이 좋았니? 그래서 일부러 나 찾은 거야? 빚 갚으려고? 여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나에 대해서 조사한 거 다 봤어. 남편은 한참이나 말이 없었어요. 증거를 들켰으니 할 말이 없었겠죠. 제가 다시 뒤돌아서 집에 가려고 하자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런데 있잖아.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나도 새 출발하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내 빚 좀 갚아주면 안 될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진심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깔끔하게 시작하고 싶어. 그 모습을 보는데 옛날 12년 전 남편의 쪼잔했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나 몰래 월급을 속이고 비상금을 숨겨놨던 일, 시어머니에게 받은 돈을 나에게 말하지 않은 일, 그리고 이혼하자고 했을 때 물어보지도 않고 알겠다고 했던 일까지 왜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을까요? 왜 저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어쩐지 너무 우연찮게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기막힌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때는 바보같이 속았네요. 돈밖에 모르던 사람은 돈 때문에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어리석었던 제 행동이 너무 한심스러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속았던 사람에게 또 속은 게 분하고 괘씸했어요. 전 남편은 뒤돌아가는 저를 붙잡고 애원하고 또 애원했어요. 부탁이야. 이번만 좀 도와줘. 하늘이 무너져도 당신 도와줄 돈은 없어. 오히려 내가 속은 걸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야. 남에 대해서 불법으로 조사하면 어떤 처벌 받는지 알기나 해? 우리가 남이야? 어? 그럼 부부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떨어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마. 당신이라면 진절머리 나니까. 내가 이렇게 빌게, 응? 한 번만.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경찰 부르기 전에. 너무한다, 진짜. 어떻게 나를 내칠 수가 있어?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그렇다. 어쩔래? 당신한테 돈 주느니 차라리 불우이웃 돕기를 하겠어. 추궁해보니 전 남편은 상무는커녕 회사를 다니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냥 이곳저곳을 빌붙어 살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누구 밑에서 일하긴 싫었나 봅니다. 아주 한심한 삶을 살고 있었더라고요. 돈줄 잡았으니 얼마나 들떠 있었겠어요. 그날 저는 전 남편과 완전한 이별을 했어요.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다시는 저 인간과 상종하지 않겠다고요. 전 남편은 그날 이후로 계속 전화도 하고 회사 앞으로 찾아오기도 했지만 다 무시했어요. 한동안 애원도 했다가 욕도 했다가 아주 정신없이 굴더니 한 몇 달 뒤부터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주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었어요. 저희 회사 앞에 올 때마다 경찰에 신고해서 조치했더니 겁을 먹더라고요. 어느 날은 전 남편에게서 이런 문자까지 왔어요. 그럼 10만 원만 꿔주라. 차비가 없어. 5만 원만 너무 급해서 그래.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저는 바로 전 남편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어요. 이 사람의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니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나이에 차비도 한 푼 없이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주변 친구에게 들어보니 그 인간 사업을 몇 번 말아먹고 그걸 만회하려고 또 사업에 손을 대다가 폭삭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제 근황을 많이 물어보고 다녔다고 하네요. 참 어이가 없죠. 저를 12년 만에 처음 만났을 때는 무슨 일 하냐고 모르는 척 천연덕스럽게 물어보더니 다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아마 하늘이 주신 기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만약 그날 장롱을 열어보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 인간에게 속아 또 돈을 갖다 바쳤을지도 모를 일이죠. 물론 그놈의 정체를 금방 알아차렸을 것 같지만요.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래요. 무엇보다 지나간 사람과 다시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분명 이유가 있어 헤어졌는데 그걸 다시 붙인다고 해서 그 이유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요즘 매사에 신중하게 되었어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들 하잖아요. 그 말을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나중에 만약 다시 그 인간이 저에게 찾아온다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모든 게 자업자득이니 당신이 이렇게 살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저희 옆집 어르신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나쁜 인연 털어냈으니 이제 좋은 인연이 올 거다. 항상 저에게 좋은 말씀과 도움을 주신 어르신에게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을 올리고 싶어요. 제 사연 읽어주신 여러분들껜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너 우리 동네 살던 그 여자 딸 아니냐? 난 너 같은 애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킬 생각? 이런 반품어치도 없다. 어머니, 그 이유라도 좀 알려주세요. 이유? 네 엄마가 그 이유라면 너도 할 말 없지? 그 옛날에 온 동네 뒤집어 놓고 야반도주 하듯 이사가지 않았니? 오늘 사연 속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과연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있는 걸까요? 인생 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인생 라디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9살에 결혼한 지 이제 7년 접어든 아줌마입니다. 다들 시댁과의 사이는 좋으신가요? 저는 시어머니가 절 너무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셔서 결혼 전 그리고 결혼 후에도 꽤 마음고생을 했네요. 하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와 저는 비밀을 공유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워낙 어머님이나 저나 무뚝뚝한 성격이라 다정한 말을 주고받지는 않더라도 서로를 위해주는구나 싶은 그런 관계가 되었네요. 10월드 탈출한 제 얘기 들어보시겠어요? 어느 날 저희 제일 친한 친구에게서 무척 힘든 일이 있는 것처럼 축 처진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은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우리 오늘 술이나 한잔 할까? 평소에 워낙 밝은 친구다 보니 걱정이 되어 더는 묻지 않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약속 장소로 나가니 친구와 함께 웬 남자가 등을 쥐고 앉아있더군요. 그 순간 바로 친구의 계획을 눈치챘네요. 저는 친구를 무서운 눈으로 흘겨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민 있는 것 같더니 꽤 좋아 보인다?
이를 꽉 깨물고 얘기하는 저를 친구는 신경도 안 쓰더군요. 아마 그만큼 자신 있다 이거였나 봐요. 친구는 계속 소개팅을 권했지만 제가 계속 거절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친구의 눈이 정확해도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보는 순간 저는 말로 설명할 순 없지만 첫눈에 서로의 인연이라는 걸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최정은이에요. 선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감정이 첫눈에 반했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보자마자 웃음이 나고 눈을 뗄 수 없을 뿐이었죠. 친구는 제 표정을 보고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웃어 보이더니 먼저 가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남편도 저도 친구를 붙잡지 않았죠. 그날 저희는 거의 밤을 새다시피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냥 소소한 이야기들로도 즐거운 시간이었죠. 그러다 알게 된 사실은 남편과 제가 한 동네에서 자랐다는 것이었어요. 같은 동네였다고 해도 바로 이웃이 아니었으니 서로 모르고 지낸 것 같았어요. 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 동네에서 이사를 갔거든요. 이사 안 가고 계속 살았다면 동네 친구하고 딱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남편은 정말 아쉬워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같은 동네에 살았다는 그 사실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동네에 소문난 상간녀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불륜으로 태어난 사생아고요. 어렸을 적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아버지가 집에 잘 안 계신 이유가 일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중학교에 가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알게 된 거죠. 그날 저는 점심이 지나고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조퇴를 한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소와 다름없이 화장을 하고 밖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가 웬일로 이 시간에 집에 왔니? 몸이 안 좋아서 조퇴했어요. 엄마는 약속 있어요? 응.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했잖니.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제가 몸이 아픈지 뭐가 필요한지 아무 관심도 없으셨고 항상 자신의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그날도 아파서 조퇴한 저를 두고 여행을 간다고 한껏 들떠있는 엄마를 봐도 아무렇지 않았네요. 몸이 좋지 않았던 저는 방으로 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현관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하지만 엄마는 치장을 하느라 바쁜지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하는 수 없이 제가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는 할머니 뻘되는 아줌마와 젊은 남자와 여자가 대여섯 명 서 있더군요. 누구시냐는 제 물음에 대답도 없이 밀고 들어오시는데 엄마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셨는지 저를 큰 소리로 부르시더군요. 미진아 누구야? 엄마 찾으면 없다고 해. 미진아, 왜 대답을 안 해? 제가 대답이 없자 엄마는 방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하지만 사람들 얼굴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더군요. 저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만 여전히 그 이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누구신데 주인 허락도 없이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오시는 건데요? 다들 나가주세요. 경찰 부를 테니까 얼른 나가라고요. 어린 게 참 맹랑하네. 여기가 누구 집이긴 우리 아버지 집이야. 할머니와 같이 온 젊은 여자 하나가 저루랑 밀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걸 시작으로 그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고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성에 차질 않는지 저를 잡고 때리기 시작하였네요. 도망을 가려 해도 어른 여럿이서 붙잡고 있으니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 그 잘난 여자는 딸인 제가 이유도 모른 채 얻어맞는 걸 보고는 그대로 뒷걸음질쳐 방문을 잠그더군요. 그나마 이 난리를 본 동네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말려주어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 사람들은 저를 폭행한 죄로 엄마에게 꽤 큰 금액의 합의금을 물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엄마는 그 후에 이렇다 저렇다 설명 없이 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서둘러 이사를 했죠. 저는 얼굴에 든 멍이 창피해서 한동안 학교도 안 가고 집에만 있었네요. 그러다 몸이 낫고 다시 학교를 가니 전교생에게 상간녀의 딸이라고 소문이 나 있더군요.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정식 부부가 아니고 불륜을 저질러 저를 낳았다는 걸요. 엄마가 조금만 더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면 저런 일이 우리 모녀 사이에 어쩌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저에겐 엄마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저 일이 있고 나서도 저에게 사과는커녕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줬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재탄만 하셨으니요. 몇 년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도 엄마는 그 사람들 꼴 보기 싫다며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결국 저 혼자 아버지 빈소에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몰래 다녀갈 생각이었는데 그때 그 할머니를 마주친 순간 마음이 울컥하더군요. 늙고 초췌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영정 앞에 넋을 놓고 있는 모습을 보니 평생을 저렇게 마음고생하셨겠구나 싶은 게 엄마와 아버지의 죄로 왜 다른 사람이 고통받아야 하는지 화가 나더군요. 저희 엄마 때문에 씻지 못할 상처를 받으신 가족분들에게 저라도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가족들은 갑작스런 저희 출연에 적잖이 놀라시더군요. 하지만 자리가 자리다 보니 화를 내시지는 않으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러서 정말 죄송합니다. 차마 아버지라는 말은 입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희 진심 어린 사과가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였더군요. 저에게 그날의 일들을 사과를 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어린 너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가 그때 미쳤는지 너에게 뭔 짓을 했던 거니. 너야말로 우리를 용서해다오.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로는 저는 그분들과 가끔씩 안부를 주고받으며 지냈어요. 하지만 엄마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는 난리가 났었죠. 천하에 못 배워 먹어서 지어미를 배신하고 그년놈들한테 붙어 먹어? 내가 여태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배은망덕한 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다시는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저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오게 되었고 그 후 제 앞으로 된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엄마가 다시 연락을 하시기 전까지는 서로 연락도 없었어요. 네 아버지가 너에게 준 부동산이 좀 있는데 내가 그걸 처분했으면 하는구나. 사실 나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니 욕심 부리지 말고. 어차피 나 죽고 나면 이게 다 누구한테 가겠어? 어차피 한 번도 욕심낸 적 없었고 이제 와서 그런 일로 엮이고 싶지 않아서 바로 처분해서 엄마 드렸네요. 그리곤 가끔 엄마가 제가 필요하실 때가 아니면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앞두고 이런 저희 가족사를 제가 먼저 남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자기를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굳이 말하고 싶진 않았어. 미안해. 남편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긴 했지만 금방 밝게 웃으며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그 사실을 알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니니 이제 그 짐은 벗어버리고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그건 저희만의 다짐이었죠. 처음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어머님은 저를 딱 보시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남편과 저는 어쩔 줄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는데 시아버지는 껄껄 웃으시더군요. 저 여편네가 나이가 들수록 애처럼 굴어. 네 엄마 도대체 왜 저러냐? 얼른 나와서 애들 인사받아. 아니, 아들놈 평생 옆구리에 끼고 살 거라 생각한 거야? 미안해. 할망구가 나이가 드니 좀처럼 저렇게 이해 못할 행동들을 하네. 아버님의 성화에도 어머님은 그날 끝내 저를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가고 나서야 남편을 불러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제 얼굴 보니 딱 기억이 난다. 쟤 우리 동네 살던 그 여자 딸 아니냐? 첩주제에 얼마나 도도하게 굴던지. 결국 본처랑 그 자식들이 와서 한바탕 뒤집어 놓고서야 도망치듯 이사가지 않았니? 난 첩달년이랑 우리 아들 결혼시킬 생각 죽어도 없다. 네가 걔한테 좋은 말로 헤어지자고 해. 물론 남편이 제게 직접 저 이야기를 하진 않았죠. 또 헤어지자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요. 어머님께서 근한 일을 쳤는데도 저희 둘 사이가 변함없는 것 같아 보이시자 저에게 직접 찾아오신 거였어요. 아가씨, 시간 좀 내줘요. 회사 앞으로 찾아온 어머님은 저에 대한 싫은 감정을 전혀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시더군요. 오죽하면 동료들이 저를 걱정할 정도였죠. 미진 씨 괜찮겠어? 내가 대충 둘러댈 테니 일단은 자리를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한 번은 어머님이랑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하니까.
떨리는 가슴으로 어머님이 기다리시는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역시나 저를 보시자마자 싫은 소리를 하시더군요. 긴 말하기 싫으니까 아가씨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요. 어머님, 이유라도 말씀해 주셔야. 어머님, 이 아가씨가 큰일 날 소리 하네? 내가 왜 아가씨 어머님이야? 그리고 그 이유를 몰라서 그래. 어디 첩자식 주제에 남의 아들을 넘봐 넘보길? 커피숍의 이목이 우리에게 집중되자 어머님은 창피하셨는지 이번엔 그냥 넘어가니 앞으론 다시 만나지 말라는 말만 하시고는 얼른 나가셨네요. 그날 밤 남편을 만나 어머님과의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고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이야기를 꺼내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엄청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아버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숨김없이 전부 이야기해 주었는데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어머니께서 자기를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가 문제라서가 아니야. 시부모님은 중매로 결혼하였는데 결혼하고 해가 넘어가기도 전에 시아버지가 바람이 나셨다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태어나는 날도 시아버지는 상간녀와 함께 있느라 오질 않았고요. 그리고 불륜의 상대가 한 명도 아니고 꽤 여러 명이었다고 해요. 한 번에 한 명도 아니었고요. 어떤 때는 상간녀끼리 아버님을 찾으러 남편의 집으로 모여들어서 싸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젊을 적부터 볼 꼴 못 볼 꼴 다 겪으시며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륜이라면 치를 떠는 거였고요.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같은 여자로서 어머님의 삶이 정말 안타깝더군요. 그 뒤로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님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찾아오는 저를 보시고는 펄쩍 뛰시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한 달여를 매번 보시니까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간다고 하시기에 남편과 함께 얼른 따라 나섰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정말 냉담했네요. 아들, 이왕 나온 거 밥이나 먹고 가자. 어머님은 남편을 데리고 음식점으로 들어가셔서는 뻔히 제가 앉아있는 걸 보시고도 2인분만 주문하시고 또 제가 손뗀 음식은 직원에게 다른 그릇으로 따로 달라고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더군요. 한참을 눈물 콧물을 훌쩍이며 밥을 먹으니 그제야 어머님도 제가 안 돼 보이셨는지 말을 거시더군요. 물론 좋은 말씀은 아니셨어요. 얘 복 나가니까 제발 그만 좀 질질 짜라. 이거 원 재수가 없으려니.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제 것까지 계산을 하시고 먼저 일어서셨어요. 너는 제 달래주든 데려다주든 어떻게 좀 해봐라. 가만뒀다가는 하루 종일 저꼴로 동네에서 얼쩡거릴 텐데 불안해서 살겠니? 남편은 밥집을 나와서도 계속 울고 있는 저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 결혼 허락하신 거나 마찬가지야. 당신 이렇게 고생하는 거 내가 살면서 다 갚을게. 그러니까 울지 마. 남편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께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너네 쪽에선 오실 분들이 많니? 꼭 그런 거 아니라면 난 그냥 조촐하게 가족끼리 밥이나 먹고 끝냈으면 하는구나. 사실 저도 결혼한다고 엄마에게 연락드릴 마음도 없었기에 바로 좋다고 했네요. 어머님은 또 결혼해도 분가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님을 모시고 살 생각을 하니 숨이 턱 막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막 허락해 주셨는데 분가하고 싶다고 말씀을 못 하겠더군요. 결국 저희 부부는 결혼 후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도 생략하고 따로 집을 구하거나 할 필요도 없다 보니 준비할 게 많진 않더군요. 얼마 뒤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네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 순간을 얼마나 벼르고 있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아예 작정하셨는지 회사도 그만두라고 하시고는 저를 옆에 붙여두시더군요. 그리고는 절 아주 본인의 수족으로 사용하시는데 물컵이 코앞에 있어도 그걸 주방에 있는 저를 불러서 달라고 하실 정도였죠. 하지만 남편이나 아버님이 계실 때는 좀 무뚝뚝하긴 하셨어도 그 정도는 아니셨습니다. 내가 널 흔쾌히 받아줄 거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너는 내가 그저 모진 시어미로 보이겠지만 너도 내 입장이 돼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다. 부모한테서 보고 배운 거라곤 어디 몹쓸 짓밖에 없을 텐데
지금부터 하나씩 다시 배운다고 생각하거라. 결국 어머님의 계속된 구박에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고 말았네요. 어머님, 그러면 그이도 저랑 같이 다시 배워야겠네요. 남편이나 저나 배운 거라곤 몹쓸 짓밖에 없는데 둘이 같이 배워야죠. 그렇지 않아요? 제 말에 어머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저는 큰 실수를 했구나 싶은 게 앞으로의 시집살이를 어떻게 견디나 했네요.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시집살이가 심해지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더 나아진 것도 없지만요. 어쨌든 어머님도 제 이야기를 듣고 나름 깨닫는 바가 있으셨구나 정도로 생각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버님 생신이 가까워져서 어머님과 함께 백화점에 선물을 사러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어머님과 저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각자 아버님의 선물을 곁눈질하며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한창 남성복 코너를 돌고 있는데 앞서가던 어머님께서 뒤를 돌아 제 팔짱을 끼시는 게 아니겠어요. 얘야, 오늘은 그만 돌아가자. 벌써 볼 만큼 다 봤는데 딱히 눈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어머님이 꽤 당황하신 게 눈에 보였습니다. 분명 이상한 점이 있구나 싶어서 뒤를 돌아보니 아버님께서 제 또래의 여자와 팔짱을 끼고 쇼핑을 하고 있더군요. 시아버님의 바람기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다 지난 일인 줄 알았기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저기 아버님 아니에요? 그만 집으로 가자. 피곤하구나. 어머님은 그늘진 얼굴로 앞서 걸어가셨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겨우 참으며 어머님 뒤를 따라 걷는데 참 어찌 그리 뻔뻔한지.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 문화원 요리교실에서 뵀었죠? 아버님과 그 상간녀는 자기들이 먼저 저희를 발견했다고 생각했는지 팔짱을 풀고 자연스럽게 말을 걸더군요. 선생님이 사모님 선물 사주신다고 같이 좀 골라달라고 하셔서 왔어요. 그 여자는 뻔뻔스러운 얼굴로 거짓말을 하고 아버님은 그 옆에서 천연덕스럽게 껄껄 웃으시더군요. 어머님 얼굴만 불그락푸르락 겨우 참으시는 게 보이는데 그때 든 생각이 이렇게 평생을 참고 사셨겠구나였어요. 저도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 손에 들려있는 쇼핑백을 뺏어들었네요. 순간 떠오르는 것이 아버님께서 어머님 명의의 카드를 쓰신다는 거였거든요.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 지르는 그 여자를 모른 척하고 물건을 하나씩 꺼내보니 엄청 비싼 명품들이더군요. 어머, 이게 어머님 선물인가 봐요. 여자는 당황하여 자신의 것이라고 하더군요. 딱 붙는 그 원피스에 주머니도 없어 보이는데 가방도 없고 지갑은 어디 있어요? 이거 당신 돈으로 산 거 맞아요? 저는 잔뜩 비꼬아 말하고는 물건을 전부 돌려줬네요. 그리고는 지나가는 보안요원을 불러 세웠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 아무래도 저희 어머님 카드를 훔쳐서 물건을 산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는 제 말의 표정이 환해지시더니 지갑을 열어 보여주기까지 하시더군요. 보안요원은 간단한 확인 후 아버님과 상간녀에게 보안실로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태도를 바꿔 모든 것을 아버님 탓으로 돌리더군요. 저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전혀 몰라요. 이 물건도 제가 사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이 아저씨가 억지로 사준 거예요. 아버님은 또 아버님대로 난리가 났죠.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여편네가 정신이 나갔나? 나 이 여자 남편이야. 어머님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저를 데리고 백화점을 나오셨어요. 한참을 말없이 걷던 어머님과 저는 집 앞에 거의 다다라서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음을 터뜨렸네요. 아버님과 상간녀는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어머님과 아버님이 법적으로 부부 사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다른 처벌 없이 풀려나긴 했어요. 그 이후 어머님은 아버님과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정식으로 사과도 하셨고요. 아가, 내가 너한테 모질게 굴었던 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어쨌든 이번에 너에게 큰 신세를 졌구나. 결국 어머님과 저는 오래된 앙금을 천천히 풀어나가기로 하고 여전히 무뚝뚝하지만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어머님의 오랜 상처가 쉽게 없어지진 않겠지만 서로의 잘못이 아닌 일로 더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일은 없겠죠. 사실 주변의 고부 갈등으로 고민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고부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게 어찌 보면 행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의 인생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